평양의 겨울은 바람보다 먼저 사람의 마음을 얼립니다. 특권을 가진 과학자, 국가가 가장 신뢰하던 핵물리학자. 그는 세상이 부러워할 자리에 있었지만 밤마다 같은 질문을 되뇌었습니다. 내가 만든 이 무기는 과연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오늘의 이야기는 한 체제의 심장부에서 가장 위험한 진실을 마주한 한 남자와 그 선택에 운명을 걸어야 했던 한 가족의 기록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자유라는 단어의 무게가 전혀 다르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하시면 숨겨진 북한의 이야기를 제일 먼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평양 대동강구역의 11월은 차가운 바람이 몰아치는 계절이었다. 김진혁 박사는 연구소 건물 7층 창가에 서서 어둠에 잠긴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나이 4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과학원 핵물리연구소 부소장이라는 직함은 이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을 의미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권력자의 자신감 대신 깊은 절망이 서려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평양의 야경은 대부분 어둠 속에 묻혀 있었다. 간간히 보이는 불빛들은 당 간부들이 거주하는 중구역과 대동강구역의 고급 아파트에서 새어나오는 것들이었다. 그조차도 배급되는 전기의 양에 따라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했다. 진혁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이 손으로 수많은 공식을 계산하고 실험 데이터를 분석하고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핵무기 개발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하고 있었다. 박사 동지, 아직도 여기 계셨습니까?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진혁은 몸을 돌렸다. 연구원 박성훈이었다. 32의 젊은 과학자는 진혁의 제자이자 가장 믿을 수 있는 동료였다. 하지만 요즘 들어 진혁은 누구도 완전히 믿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 내일 영변으로 가야 하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네. 진혁의 대답은 담담했지만 성우는 그 속에 담긴 무게를 느꼈다. 영변 핵시설. 그곳은 조선의 핵개발 프로그램의 심장부였다. 진혁은 지난 20년간 그곳에서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추출 작업을 지휘해왔다. 그리고 이번 방문은 새로운 핵탄두 설계의 최종 검증을 위한 것이었다. 박사님, 제가 차 한 잔 끓여올까요? 아니, 괜찮네. 자네는 먼저 들어가게. 가족들이 기다리겠어. 성훈이 나간 후 진혁은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3년 전 어느 날의 기억이 떠올랐다. 그날도 이렇게 추운 겨울밤이었다. 진혁은 영변 시설에서 정례 점검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던 중이었다. 시설 외곽의 폐기물 처리장 근처를 지나가는데 낯선 광경이 눈에 들어왔다. 몇몇 군인들이 무언가를 트럭에 싣고 있었다. 처음에는 일반적인 물자 수송인 줄 알았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갔을 때 진혁이 본 것은 사람이었다. 정확히는 시신들이었다. 방호복도 제대로 입지 못한 채 방사능에 노출되어 죽은 노동자들의 시신이었다. 진혁은 그들의 얼굴을 알고 있었다. 평안북도 각지에서 동원된 일반 주민들이었다. 그들은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한 채 위험한 작업에 투입되었고 결국 방사능 피폭으로 목숨을 잃었다. 여기서 뭐 하십니까, 동무? 보이부원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진혁을 현실로 끌어냈다. 진혁은 재빨리 답했다. 점검 후 숙소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러면 빨리 가시오. 여기는 일반인 출입 금지 구역이요. 진혁은 고개를 숙이고 그 자리를 떠났다. 하지만 그날 밤 본 광경은 그의 뇌리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 후로 진혁은 더 많은 것들을 보게 되었다. 안전 기준을 무시한 실험들,
위험을 경고했다가 반동분자로 몰려 숙청당한 동료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만드는 무기가 누구를 향할 것인가에 대한 끔찍한 진실. 진혁의 집은 대동강구역 문수거리에 있는 고급 아파트였다. 과학자 특권층에게 제공되는 20층짜리 건물의 15층에 위치한 120제곱미터 규모의 주택이었다. 일반 주민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공간이었다. 현관문을 열자 아내 한수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 늦었어요. 저녁 식사 다 식었어요. 수연은 올해 44이었다. 김일성 종합대학 화학과 출신으로 진혁과는 대학 시절 만나 결혼했다. 한때는 그녀도 촉망받는 화학자였지만 결혼 후 아이들을 키우면서 연구를 포기했다. 아니,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 나라에서 여성 과학자로 살아남기는 너무나 힘든 일이었다. 미안하네. 내일 영병 가야 해서 준비하느라. 거실로 들어서자 두 아이가 보였다. 큰아들 김민주는 23으로 김일성 군사종합대학 4학년이었다. 작은 딸 김지은은 19으로 김일성 종합대학 물리학과 1학년이었다. 두 아이 모두 아버지의 특권 덕분에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아버지, 식사하세요. 민준이 자리를 권했다. 진혁은 식탁에 앉으며 아들을 바라보았다. 민준은 졸업 후 인민군 장교로 복무하게 될 것이었다. 당의 계획에 따르면 그는 전략군에 배치될 예정이었다. 핵미사일을 관리하는 부대였다. 아버지가 만든 무기를 아들이 다루게 되는 것이었다. 아빠, 이번에 영변에서는 무슨 일 하세요? 지은이 물었다. 순수한 눈빛이었다. 아직 세상의 어둠을 모르는 눈빛이었다. 기술 검증이란다. 어려운 이야기야. 진혁은 짧게 답했다. 딸에게 자신이 하는 일의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이 순진한 아이에게 아버지가 대량살상 무기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는가. 식사는 조용히 진행되었다. 쌀밥에 된장찌개, 김치, 그리고 생선구이. 평범한 가정식이지만 평양 밖의 대부분 주민들에게는 꿈같은 식단이었다. 진혁은 밥을 떠먹으며 함경북도 무산에 사는 사촌 동생을 떠올렸다. 광산 노동자인 사촌은 지난해 영양실조로 아내를 잃었다. 배급이 끊긴 지 몇 년이 지났지만 탈출할 엄두도 내지 못한 채 굶어가고 있었다. 진혁이 가끔 보내는 돈과 식량이 사촌 가족의 유일한 생명줄이었다. 여보, 괜찮아요? 수연이 남편의 표정을 읽었다. 결혼 24년 동안 함께 살아온 아내는 남편의 마음을 알고 있었다. 최근 몇 년 사이 남편이 변했다는 것을, 예전처럼 연구에 열정적이지 않고 밤마다 잠을 설친다는 것을. 응,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진혁은 거짓말을 했다. 괜찮지 않았다. 전혀 괜찮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이 삶을 견딜 수 없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그날 밤 진혁은 잠들지 못하고 서재에 앉아 있었다. 책장에는 각종 물리학 서적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다. 하지만 그가 펼친 것은 책이 아니라 낡은 사진첩이었다. 사진첩 속에는 젊은 시절의 사진들이 담겨 있었다. 대학 시절 친구들과 찍은 사진, 결혼식 사진,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의 사진. 그리고 그 중에는 지금은 볼 수 없는 얼굴들도 있었다. 이종민, 진혁의 대학 동기이자 절친한 친구였다. 똑같이 핵물리학을 전공했고 똑같이 국가과학원에 배치되었다. 하지만 종민은 15년 전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 공식적인 이유는 반당 반혁명 음모였다. 하지만 진혁은 진실을 알고 있었다. 종민은 핵 개발 프로그램의 위험성을 지적했다가 숙청당한 것이었다.
그의 가족들도 함께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졌다. 진혁은 사진 속 종민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이었다. 미래를 꿈꾸던 젊은 과학자의 얼굴이었다. 하지만 그 꿈은 산산조각 났다. 그리고 진혁은 종민의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연구를 이어갔다. 살아남기 위해서였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나는 비겁자야. 진혁은 작게 중얼거렸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다음 날 아침 진혁은 일찍 일어나 준비를 했다. 영병까지는 평양에서 북쪽으로 약 90km 떨어진 곳이었다. 평안북도 영병군에 위치한 핵시설은 외부와 철저히 격리되어 있었다. 일반인은 물론이고 당 간부들도 특별한 허가 없이는 접근할 수 없는 곳이었다. 연구소에서 제공한 검은색 볼보 승용차가 아파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운전기사는 보위부 소속이었다. 명목상으로는 경호원이었지만 실제로는 감시원이었다. 진혁의 모든 행동과 대화는 보고되었다. 박사 동지, 출발하겠습니다. 차는 대동강을 건너 북쪽으로 향했다. 평양 시내를 벗어나자 풍경이 급격히 바뀌었다. 화려한 건물들과 정돈된 거리는 사라지고 낡은 농가들과 황량한 들판이 나타났다. 간간히 보이는 주민들의 모습은 초라했다. 배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 차는 평성을 지나 영변으로 향했다. 도로 상태는 점점 나빠졌다. 포장이 제대로 안 된 곳도 많았고 움푹 패인 구덩이들이 곳곳에 있었다. 2시간 반 정도 달린 후 차는 첫 번째 검문소에 도착했다. 보위부원들이 차량을 철저히 검사했다. 신분증을 확인하고 차량 내부를 수색하고 심지어 차 밑까지 거울을 들이대며 점검했다. 통과하시오. 검문을 통과한 차는 다시 10km를 달렸다. 그리고 두 번째 검문소가 나타났다. 이번에는 더 철저한 검사가 이루어졌다. 금속 탐지기로 몸을 검사하고 가방 안의 물건들을 하나하나 꺼내 확인했다. 마침내 영변 핵시설이 모습을 드러냈다. 높은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거대한 단지였다. 중앙에는 오메가와트 원자로가 우뚝 솟아 있었고 주변으로 각종 연구시설과 공장 건물들이 배치되어 있었다. 진혁은 이 모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지난 20년간 그는 이곳에서 수없이 많은 시간을 보냈다. 김진혁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시설 입구에서 연구소장 최동일이 기다리고 있었다. 예순한 살의 노련한 과학자였다. 그는 진혁보다 15년 먼저 이 분야에 입문했고 북한 핵개발 프로그램의 산증인이었다. 소장 동지, 오래간만입니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누었다. 최동일은 진혁을 회의실로 안내했다. 거기에는 이미 여러 명의 과학자들과 군 장성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의 표정은 모두 긴장되어 있었다. 오늘 회의는 매우 중요한 안건을 다루기 때문이었다. 동무들,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최동일이 입을 열었다. 김진혁 박사 동지가 설계한 새로운 핵탄두의 최종 검증 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진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준비한 자료를 펼쳤다.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에는 복잡한 도표와 수식들이 표시되어 있었다.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을 시작했다. 새로운 탄두 설계는 기존 모델 대비 30% 소형화에 성공했습니다. 무게는 650kg으로 줄었고 폭발력은 150킬로톤으로 증가했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군 장성 한 명이 손을 들었다. 박사 동지, 이 탄두를 화성 -15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습니까? 네, 가능합니다. 탑재 중량 한계 내에 있습니다. 장성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표정이 떠올랐다. 화성 -15는 북한의 대륙간탄 도미사일이었다.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를 가진 무기였다. 그리고 이제 그 미사일에 더 강력한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게 된 것이었다. 진혁은 계속 설명을 이어갔다. 기술적인 세부 사항들, 실험 데이터, 안전성 평가, 모든 것이 완벽했다. 적어도 수치상으로는 그랬다. 하지만 진혁의 마음속에는 다른 생각들이 소용돌이 치고 있었다. 이 무기가 사용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을까? 수십만? 수백만? 그리고 그 죽음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회의는 3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마침내 최동일이 결론을 내렸다. 김진혁 박사 동지의 설계는 당과 수령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훌륭한 성과입니다. 즉시 양산 단계로 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하지만 진혁은 박수를 칠 수 없었다. 그의 손은 무거운 돌처럼 느껴졌다. 회의가 끝난 후 진혁은 시설 내 숙소로 향했다. 영변에서는 보통 2박 3일 정도 머물러야 했다. 추가 실험과 점검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숙소는 과학자 전용 건물의 3층이었다. 작지만 깨끗한 방이었다. 창밖으로는 원자로 건물이 보였다. 진혁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늘 회의 내용이 계속 맴돌았다. 양산. 그것은 실제로 전쟁에 사용할 무기를 대량으로 만든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진혁은 그 무기의 설계자였다. 밤이 깊어갔다. 진혁은 잠들 수 없어 일어나 창가에 섰다. 어둠 속에서 원자로 건물만이 희미한 불빛을 내뿜고 있었다. 그 불빛은 마치 지옥의 입구처럼 보였다. 그리고 진혁은 자신이 그 지옥의 문지기라는 생각이 들었다. 새벽 2시쯤 진혁은 결심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었다. 그는 탈출해야 했다. 이 나라를, 이 체제를, 이 모든 것을 떠나야 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가족이었다. 수연과 민중과 지은을. 그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탈북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특히 진혁 같은 고위급 과학자에게는 더욱 그랬다. 그는 24시간 감시를 받고 있었다. 해외 출장도 엄격히 제한되었다. 국가기밀을 너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만약 탈북이 발각되면 가족 전체가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질 것이었다. 3대가 함께 처벌받는 연좌제가 적용될 것이었다. 다음 날 진혁은 실험실에서 작업을 했다. 우라늄 농축 공정을 점검하는 일이었다. 원심 분리기들이 고속으로 회전하며 윙윙거리는 소리를 냈다. 그 소리는 마치 비명처럼 들렸다. 박사 동지 3번 라인에서 이상 징후가 감지되었습니다. 보조연구원이 보고했다. 진혁은 모니터를 확인했다. 원심 분리기 하나의 회전수가 불안정했다.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 라인 전체를 즉시 정지시키시오. 그리고 기술팀을 불러 점검하도록. 진혁의 지시는 신속했다. 수십 년의 경험이 몸에 배어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다. 탈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저녁 식사는 구내 식당에서 했다. 다른 과학자들과 함께 앉아 밥을 먹으면서도 진혁은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다. 어떻게 하면 가족과 함께 탈출할 수 있을까? 평양에서 국경까지는 최소 200km 이상이었다. 두만강이나 압록강을 건너야 했다. 그리고 중국 땅에 들어가도 안전한 것이 아니었다. 중국 공안에 붙잡히면 다시 북한으로 송환되었다. 박사님, 무슨 걱정이라도 있으십니까? 옆에 앉은 동료 과학자 김성일이 물었다. 진혁은 재빨리 표정을 바꿨다. 아니네, 그냥 피곤해서 그래. 연세가 있으시니 무리하지 마십시오. 우리 같은 사람들은 건강이 국가재산 아닙니까? 성일의 농담에 다른 사람들이 웃었다.
하지만 진혁은 웃을 수 없었다. 국가재산. 그렇다. 그들은 사람이 아니라 재산이었다. 국가가 소유하고 사용하고 버리는 재산이었다. 3일 후 진혁은 평양으로 돌아왔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수연이 이상한 표정으로 남편을 맞았다. 여보, 오늘 보이부에서 사람이 왔었어요. 진혁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무슨 일로? 정기 점검이라고 했어요. 집안을 살펴보고 갔어요. 정기 점검. 그것은 감시를 의미했다. 보이부는 정기적으로 고위급 인사들의 집을 방문해 충성도를 확인했다. 불온한 서적이나 물건이 없는지, 외국 방송을 듣지는 않는지 점검했다. 뭐 문제될 건 없었지? 없었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보고 갔어요. 진혁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이것은 경고였다. 감시가 강화되고 있다는 신호였다. 그날 밤 진혁은 수연과 단둘이 이야기를 나눴다. 아이들이 잠든 후였다. 수연아, 내가 할 말이 있어. 진혁의 목소리는 심각했다. 수연은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진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나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 수연은 남편의 손을 잡았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는 일이 너무 끔찍해. 나는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만들고 있어. 수십만 명을 한 번에 죽일 수 있는 무기를. 진혁의 목소리가 떨렸다. 당신도 알잖아요. 우리가 어떤 나라에 살고 있는지. 우리에게 선택권이 없다는 걸. 그래서 나는 떠나고 싶어. 수연의 눈이 커졌다. 떠난다니 무슨 말이에요? 탈북이야. 이 나라를 벗어나는 거야. 방 안에 긴 침묵이 흘렀다. 수연은 남편의 얼굴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여보, 그건 너무 위험해요. 우리가 잡히면 알아. 우리 가족 모두 죽을 수도 있어. 하지만 이대로 사는 것도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어. 수연은 남편의 품에 안겼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아이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함께 데려가야지. 우리 넷이 함께. 민준이는 군대에 있어요. 어떻게 빼낼 건데요? 진혁은 이미 생각해둔 계획이 있었다. 민준이는 다음 달에 휴가가 있어. 그때를 노려야 해. 지은이는 우리와 함께 움직여야 해. 학교 휴강 기간을 이용하면 돼.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도 오래전부터 이 나라의 삶에 지쳐 있었다. 하지만 감히 탈북을 생각하지 못했다. 너무 위험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제 남편이 그 위험한 선택을 하겠다고 했다. 언제 떠날 건가요? 3개월 후. 그때까지 철저히 준비해야 해. 다음 날부터 진혁은 탈북 준비를 시작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비밀리에 진행해야 했다. 조금이라도 의심을 사면 즉시 체포될 것이었다. 첫 번째 과제는 돈이었다. 탈북에는 많은 돈이 필요했다. 브로커에게 주는 비용, 중국에서의 생활비, 제3국으로 이동하는 비용. 진혁은 지난 몇 년간 모아둔 돈이 있었다. 미화로 환산하면 약 2만 달러 정도였다. 당 간부들에게 받은 뇌물과 해외 출장 때 모은 외화였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진혁은 평양의 암시장에 접근하기 시작했다. 통천거리에 있는 장마당에서 환전상들을 만났다. 그들은 불법이지만 누구나 아는 존재들이었다. 보이부도 눈 감아주는 회색 지대였다. 박사님 같은 분이 왜 여기 오셨습니까? 환전상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개인적인 일이네. 달러가 좀 필요해서. 얼마나 필요하십니까? 3만 달러. 환전상의 눈이 커졌다. 큰 금액이었다. 그 정도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일주일쯤? 괜찮네. 기다리지. 거래는 성사되었다. 진혁은 자신이 가진 북한 돈과 중국 위안화를 모두 달러로 바꿨다. 환율은 공식 환율의 10배가 넘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 두 번째 과제는 브로커를 찾는 것이었다. 탈북 브로커는 북한과 중국 양쪽에 네트워크를 가진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돈을 받고 탈북자들을 안전하게 국경 너머로 데려다 주었다. 하지만 문제는 믿을 수 있는 브로커를 찾는 것이었다. 사기꾼들도 많았고 보위부의 함정 수사도 있었다. 진혁은 조심스럽게 접근했다. 연구소에서 일하는 기술자 중에 함경북도 출신이 있었다. 그는 국경 지역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진혁은 그에게 넌지시 물었다. 자네 고향이 무산이라고 했지? 네, 박사님. 거기 두만강 쪽은 어떤가? 기술자는 잠시 진혁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답했다. 왜 그러십니까? 그냥 궁금해서. 국경 경비가 삼엄하다던데 예전보다는 나아졌습니다. 뇌물만 주면. 기술자는 말을 흐렸다. 하지만 진혁은 그 의미를 이해했다. 국경 경비대도 돈으로 매수할 수 있다는 뜻이었다. 며칠 후 진혁은 그 기술자를 통해 브로커와 연결되었다. 브로커는 중국 연변에 사는 조선족이었다. 전화 통화로만 연락을 주고받았다. 일행은 몇 명입니까? 넷입니다. 가족들이에요. 나이는 40대 둘, 20대 둘. 비용은 1인당 1만 달러입니다. 총 4만 달러. 진혁은 숨이 막혔다. 엄청난 금액이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알겠습니다. 출발 날짜를 정하면 다시 연락하십시오. 그리고 명심하십시오. 한번 시작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전화가 끊겼다. 진혁은 수화기를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쉬었다. 3개월이 빠르게 지나갔다. 그 사이 진혁은 모든 준비를 마쳤다. 돈을 모았고 브로커와 연락을 유지했고 탈출 경로를 파악했다. 하지만 가장 어려운 일은 아이들을 설득하는 것이었다. 어느 토요일 저녁 진혁은 가족회의를 소집했다. 4사람이 거실에 모였다. 진혁은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다. 얘들아, 아빠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다. 민준과 지은이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우리 이 나라를 떠날 거야. 순간 방 안이 얼어붙었다. 민준이 먼저 반응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탈북이야. 우리 넷이 함께 북한을 떠나는 거야.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버지, 그건 반역 아닙니까? 반역이 아니라 생존이야. 우리가 여기서 계속 살면 영혼이 죽어. 지은이 울먹이기 시작했다. 아빠, 저는 무서워요. 잡히면 우리 다 죽잖아요. 진혁은 딸을 안았다. 그래, 무섭지. 아빠도 무서워. 하지만 이대로 사는 게 더 무서워. 민준이 일어섰다. 저는 못 가요. 저는 군인입니다. 조국과 당에 충성을 맹세했어요. 진혁은 아들을 바라보았다. 민준아, 내가 충성하는 그 조국이 우리에게 뭘 해줬니? 내 할아버지는 한국 전쟁에서 전사했어. 공훈을 세웠지. 하지만 우리 가족이 받은 건 뭐였어? 가난과 배고픔뿐이었어. 내 아버지가 박사가 되어서야 겨우 인간다운 대우를 받았지. 민주는 대답하지 못했다. 아버지의 말이 맞았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민준아, 너는 아직 몰라. 이 나라가 얼마나 썩었는지. 내가 영변에서 본 것들을. 방사능에 피폭되어 죽어가는 노동자들을. 안전을 경고했다가 숙청당한 동료들을. 진혁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더 이상 살인 무기를 만들 수 없어. 내 손으로 수백만 명을 죽일 무기를 만들 수 없단 말이야. 수연이 아들의 손을 잡았다.
민준아, 엄마도 처음엔 무서웠어. 하지만 내 아버지 말이 맞아.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야 해. 지은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오빠, 우리 함께 가요. 가족이 떨어지면 안 돼요. 민주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저도 사실 이 삶이 싫었어요. 진혁은 아들을 껴안았다. 가족이 하나가 되었다. 탈북 날짜는 12월 15일로 정해졌다. 민준의 휴가 기간이었고 지은이의 겨울 방학이 시작되는 날이었다. 또한 국경 지역의 두만강이 얼어붙어 걸어서 건널 수 있는 시기였다. 진혁은 연구소에 가족여행을 간다고 보고했다. 평안북도 묘양산으로 간다고 했다. 당연히 보위부의 허가가 필요했다. 진혁은 20년간 쌓은 신뢰와 공헌을 활용했다. 박사 동지께서 가족과 시간을 보내시겠다니 좋은 일입니다. 허가하겠습니다. 보위부원의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진짜 목적지는 묘양산이 아니라 함경북도 무산이었다. 12월 14일 밤 가족들은 짐을 챙겼다. 많이 가져갈 수 없었다. 옷 몇 벌과 돈, 그리고 신분증만 챙겼다. 사진첩도 가져가고 싶었지만 위험했다. 발각되면 의심받을 수 있었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수연이 집안을 둘러보며 말했다. 24년간 살았던 집이었다. 아이들이 태어나고 자란 곳이었다. 하지만 이제 떠나야 했다. 후회 없어? 진혁이 물었다. 후회는 없어요. 두렵긴 하지만 12월 15일 새벽 5시 가족들은 집을 나섰다. 평양역으로 향했다. 거기서 함경북도 청진으로 가는 기차를 탈 예정이었다. 기차표는 이미 예약되어 있었다. 역에는 여행객들로 붐볐다. 대부분 장사를 하러 가는 사람들이었다. 진혁 가족은 평범한 여행객처럼 행동했다. 검문을 통과하고 플랫폼으로 나갔다. 기차는 정시에 출발했다. 낡고 더러운 객차였다. 난방도 제대로 안 되어 추웠다. 하지만 진혁 가족은 참았다. 청진까지는 12시간이 걸렸다. 기차는 느리게 움직였다. 평양을 벗어나자 풍경이 바뀌었다. 황량한 들판과 버려진 공장들이 보였다. 간간히 보이는 마을들은 모두 가난해 보였다. 진혁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저 사람들도 언젠가는 자유를 꿈꿀까? 청진에 도착한 것은 저녁 6시였다. 거기서 다시 무산으로 가는 버스를 탔다. 무산까지는 3시간 더 걸렸다. 버스는 울퉁불퉁한 산길을 달렸다. 멀미가 날 정도였다. 무산에 도착했을 때는 밤 9시가 넘었다. 작은 광산 도시였다. 거리는 어두웠고 사람들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진혁 가족은 미리 약속한 장소로 향했다. 시내에서 5km 떨어진 폐가였다. 여기입니다. 브로커가 기다리고 있었다. 40대 중반의 남자였다. 얼굴에 흉터가 있었다. 돈은 준비했습니까? 진혁은 가방에서 돈을 꺼냈다. 달러 지폐 뭉치였다. 브로커가 세어보았다. 4만 달러 맞습니다. 그럼 출발하죠. 가족들은 브로커를 따라 폐가 뒤편으로 갔다. 거기에 낡은 트럭이 있었다. 짐칸에 타십시오. 검문소를 통과해야 하니 소리 내지 마십시오. 가족들은 트럭 짐칸에 올라탔다. 브로커가 짐으로 위장한 천막으로 덮었다. 숨이 막힐 것 같았다. 트럭이 출발했다. 국경까지는 30km 정도였다. 하지만 그 거리가 너무나 멀게 느껴졌다. 트럭은 비포장도로를 달렸다. 덜컹거릴 때마다 온몸이 흔들렸다. 30분쯤 달렸을 때 트럭이 멈췄다. 검문소였다. 차량 정지, 검문, 군인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진혁은 수연의 손을 꽉 잡았다. 아이들도 숨을 죽였다.
무슨 짐입니까? 광산 장비입니다. 브로커의 대답이었다. 천막을 걷어보시오. 진혁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들켰다. 이제 끝이다. 그런데 브로커가 무언가를 건넸다. 동무, 수고가 많소. 이거나 받으시오. 돈 봉투였다. 뇌물이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군인의 목소리가 들렸다. 통과하시오. 트럭이 다시 움직였다. 진혁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었다. 진짜 위험은 지금부터였다. 트럭은 계속 달렸다. 점점 더 산 깊숙이 들어갔다. 마침내 트럭이 완전히 멈췄다. 내리십시오. 여기서부터는 걸어야 합니다. 가족들은 트럭에서 내렸다. 주변은 완전히 어두웠다. 달빛만이 희미하게 눈 덮인 땅을 비추고 있었다. 저 산을 넘으면 두만강입니다. 강은 얼어 있으니 걸어서 건널 수 있습니다. 건너편에 제 동료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브로커가 손전등을 켜며 길을 가리켰다. 조심하십시오. 국경 경비대 순찰이 있습니다. 소리내지 말고 불빛도 함부로 비추지 마십시오. 가족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브로커는 트럭에 올라타고 떠났다. 이제 그들만 남았다. 자, 가자. 진혁이 앞장섰다. 뒤를 이어 민준, 지은, 수연이 따랐다. 눈 덮인 산길은 미끄러웠다. 발을 헛디딜 때마다 심장이 철렁했다. 1시간쯤 걸었을 때 총소리가 들렸다. 거기서 국경 경비대였다. 손전등 불빛이 그들을 향했다. 뛰어. 진혁이 소리쳤다. 가족들은 필사적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뒤에서 총성이 울렸다. 총알이 머리 위로 날아갔다. 엄마. 지은이 비명을 질렀다. 수연이 눈 속에 넘어진 것이었다. 여보. 진혁이 달려가 아내를 일으켰다. 다행히 다친 곳은 없었다. 계속 뛰어야 해. 네 사람은 다시 뛰었다. 경비대원들이 뒤쫓아왔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목숨을 걸고 달렸다. 마침내 두만강이 보였다. 얼어붙은 강은 흰 눈으로 덮여 있었다. 저 너머가 중국이었다. 자유였다. 저기다. 민준이 외쳤다. 네 사람은 강으로 뛰어내렸다. 얼음 위를 달렸다. 미끄러졌지만 계속 달렸다. 멈춰라. 뒤에서 경비대원들의 외침이 들렸다. 총성도 계속되었다. 하지만 진혁 가족은 멈추지 않았다. 중간쯤 왔을 때 갑자기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다. 조심해. 진혁의 경고였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지은이 발을 디딘 곳에 얼음이 깨졌다. 지은이 물속으로 빠져들었다. 지은아. 수연이 비명을 질렀다. 민준이 즉시 반응했다. 그는 얼음 위에 엎드려 손을 뻗었다. 손잡아. 지은이 민준의 손을 잡았다. 민준은 있는 힘을 다해 동생을 끌어올렸다. 진혁과 수연도 도왔다. 마침내 지은이 얼음 위로 올라왔다. 괜찮니? 추워요, 아빠. 너무 추워요. 지은이 온몸이 젖어 있었다. 영하 20도의 날씨에서는 치명적이었다. 조금만 참아. 거의 다 왔어. 진혁은 지은이를 업었다. 그리고 다시 뛰기 시작했다. 뒤에서 총성이 계속 울렸다. 총알 하나가 진혁의 팔을 스쳤다. 피가 흘렀지만 멈출 수 없었다. 마침내 그들은 강 건너편에 도착했다. 중국 땅이었다. 거기서 한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빨리 차에 타십시오. 중국 쪽 브로커였다. 가족들은 차에 올라탔다. 차가 출발하는 순간 북한 경비대원들이 강가에 도착했다. 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쫓아오지 못했다. 국경을 넘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차는 빠르게 달렸다.
연변 조선족 자치주의 한 마을로 향했다. 거기에 안전가옥이 있었다. 안전가옥에 도착했을 때 지은이 의식을 잃었다. 저체온증이었다. 브로커가 급히 의사를 불렀다. 조선족 의사가 와서 지은이를 치료했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며칠 쉬면 회복될 겁니다. 진혁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가족이 모두 살았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다. 여기는 아직 중국이었다. 중국 공안에 붙잡히면 북한으로 송환되었다. 그들은 제3국으로 가야 했다. 브로커가 설명했다. 여기서 한 달 정도 숨어 계셔야 합니다. 그동안 제3국행 준비를 하겠습니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태국입니다. 거기서 한국 대사관에 가시면 됩니다. 태국. 진혁은 지도에서만 본 나라였다. 그곳까지 가려면 또 얼마나 많은 위험을 겪어야 할까? 한 달이 지났다. 그 사이 지은이는 완전히 회복되었다. 가족들은 조선족 마을에서 조용히 지냈다. 밖에 나가지 않았다. 중국 공안의 단속이 심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급습이 있었다. 공안이다. 문 열어. 진혁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브로커가 재빨리 움직였다. 뒷문으로 나가십시오. 가족들은 뒷문으로 빠져나갔다. 어둠 속으로 뛰었다. 뒤에서 공안들이 쫓아왔다. 저쪽으로. 브로커가 길을 안내했다. 그들은 미로 같은 골목길을 달렸다. 숨이 찼지만 멈출 수 없었다. 마침내 한 창고에 도착했다. 브로커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가족들도 따라 들어갔다. 문을 닫자 칠흑 같은 어둠이었다. 소리 내지 마십시오. 모두 숨을 죽였다. 밖에서 공안들의 발소리가 들렸다. 점점 가까워졌다. 창고 문 앞에서 멈췄다. 여기 확인했나? 네, 아무도 없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다. 한참 후 브로커가 입을 열었다. 안전합니다. 진혁은 무너져 내렸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여기서 더 머물면 위험합니다. 내일 당장 출발해야 합니다. 어떻게 가는 겁니까? 육로로 윈난성까지 간 다음 거기서 비행기를 탑니다. 다음 날 가족들은 긴 여정을 시작했다. 트럭을 타고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중국 대륙을 횡단했다. 2주가 걸렸다. 그 사이 숨어 다니고 검문을 피하고 위험을 무릅쓰며 나아갔다. 마침내 윈난성 쿤밍에 도착했다. 거기서 가짜 여권을 받았다. 한국 여권이었다. 브로커가 준비한 것이었다. 이걸로 태국행 비행기를 타십시오. 방콕에 도착하면 제 동료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공항 보안 검색대를 통과할 때 진혁의 손은 땀으로 젖어 있었다. 혹시 가짜 여권이 발각되지 않을까? 하지만 검색대 직원은 여권을 대충 보고 통과시켰다. 비행기에 탔다. 진짜 비행기는 처음이었다. 지은이 창밖을 보며 눈을 빛냈다. 아빠, 구름이에요. 진혁은 딸의 손을 잡았다. 이제 거의 다 왔다. 3시간 후 비행기는 방콕에 착륙했다. 더운 열대의 공기가 그들을 맞았다. 북한의 추운 겨울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공항 밖에서 브로커의 동료가 기다리고 있었다. 태국인이었다. 한국 대사관으로 데려다 드리겠습니다. 택시를 타고 방콕 시내를 달렸다. 큰 건물들과 화려한 간판들이 보였다. 진혁은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자유였다. 진짜 자유였다. 한국 대사관에 도착했다. 경비원에게 말했다. 우리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경비원은 즉시 상급자에게 보고했다. 대사관 직원들이 나왔다. 그들은 진혁 가족을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이제 안전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진혁은 그 말을 듣고 무너져 내렸다.
수연도, 민준도, 지은도 울었다. 3개월간의 악몽 같은 여정이 끝났다. 대사관에서 일주일을 보냈다. 신원조사를 받고 건강검진을 받고 한국행 준비를 했다. 그리고 마침내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한국 정부 관계자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진혁 가족을 국정원 시설로 안내했다. 거기서 몇 주간 조사를 받아야 했다. 조사는 힘들었다. 모든 것을 털어놓아야 했다. 북한에서의 삶, 탈출 과정, 그리고 진혁이 알고 있는 북한 핵 프로그램의 기밀. 진혁은 모두 이야기했다. 영변 시설의 위치, 우라늄 농축 기술, 핵탄두 설계. 20년간 쌓은 모든 지식을 제공했다. 김진혁 박사님의 정보는 매우 귀중합니다.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국정원 직원의 말이었다. 조사가 끝나고 가족들은 하나원으로 이동했다. 탈북자 정착 교육시설이었다. 거기서 3개월간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을 받았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었다. 자유롭게 말하고, 자유롭게 움직이고,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던 일들이었다. 아빠, 여기 사람들은 정부 욕을 해도 잡혀가지 않아요? 지은이 신기해하며 물었다. 그래, 여기는 자유로운 나라니까. 진혁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하나원을 수료한 후 가족들은 서울에 정착했다. 정부에서 제공한 작은 아파트였다. 관악구의 30평짜리 아파트. 평양에서 살던 집보다 작았지만 그곳보다 훨씬 따뜻했다. 진혁은 한국의 대학에서 연구원 자리를 제안받았다. 그의 전문 지식을 필요로 했다. 하지만 진혁은 거절했다. 더 이상 핵무기와 관련된 일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작은 학원을 열었다. 수학과 과학을 가르치는 학원이었다. 북한에서 온 청소년들을 주로 가르쳤다. 무료로 가르쳤다.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속죄였다. 민주는 대학에 편입했다.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다. 북한에서 배운 군사 지식은 잊고 싶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다. 지은이도 대학에 들어갔다. 국제관계학을 전공했다. 언젠가 통일된 한국에서 일하고 싶다는 꿈이 생겼다. 수연은 탈북 여성들을 돕는 NGO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그녀처럼 어렵게 탈출한 여성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다. 2년이 지났다. 어느 봄날 진혁은 한강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었다. 강 건너편으로 빌딩들이 보였다. 자유와 번영의 상징이었다. 진혁은 북쪽을 바라보았다. 저 너머 어딘가에 북한이 있었다. 그가 떠나온 땅이었다. 그리고 여전히 그곳에서 고통받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있었다. 언젠가는 진혁은 중얼거렸다. 언젠가는 모두가 자유로워지는 날이 올 거야. 그것이 그의 기도였다. 그리고 희망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진혁은 서점에 들렀다. 거기서 한 권의 책을 샀다. 제목은 북한 인권 보고서였다. 그는 그 책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자신이 떠나온 땅의 진실이 그곳에 있었다. 그날 밤 가족들이 모여 저녁을 먹었다. 평범한 식탁이었다. 하지만 그곳에는 자유가 있었다. 사랑이 있었다. 희망이 있었다. 건배. 4사람의 잔이 부딪혔다. 자유를 위한 건배였다. 새로운 삶을 위한 건배였다. 진혁은 가족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모두 웃고 있었다. 진짜 웃음이었다. 두려움 없는 웃음이었다. 우리는 해냈어. 진혁은 마음속으로 외쳤다. 우리는 자유를 찾았어. 하지만 그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죄책감이 남아 있었다. 북한에 남겨두고 온 동료들, 진혁을 믿었던 사람들, 그리고 그가 만든 무기로 인해
고통받을지도 모를 수많은 생명들. 진혁은 결심했다.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기로, 북한의 진실을 폭로하기로.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속죄였다. 몇 달 후 진혁은 기자 회견을 열었다. 수많은 기자들 앞에서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북한 핵개발 프로그램의 실체, 인권 유린의 참상, 그리고 자신의 탈출기. 나는 20년간 죽음의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진혁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것을 후회합니다. 하지만 이제 나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북한의 진실을 알리고 그곳에 남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기자 회견은 큰 반향을 일으켰다. 진혁의 이야기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많은 사람들이 북한의 실상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그것은 위험을 의미하기도 했다. 북한 정권은 진혁을 반역자로 규정했다. 암살 위협이 들어왔다. 국정원은 진혁 가족에게 경호를 제공했다. 무섭지 않으세요? 어느 기자가 물었다. 무섭습니다. 진혁은 솔직하게 답했다. 하지만 침묵하는 것이 더 무섭습니다. 진실을 숨기는 것이 더 무섭습니다. 그 후로 진혁은 강연을 다녔다. 대학, 국제회의, 인권단체, 어디든 초청받으면 갔다. 그리고 북한의 진실을 알렸다. 민주는 대학을 졸업하고 IT 회사에 취직했다. 지은이는 국제기구에서 인턴으로 일하기 시작했다. 수연은 계속 탈북 여성들을 도왔다. 각자의 방식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5년이 지났다. 어느 겨울날 진혁은 다시 한강공원에 나왔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흰 눈이 세상을 덮었다. 모든 것을 깨끗하게 만들었다. 진혁은 눈을 감았다. 그의 귀에는 북한에서 들었던 소리들이 들려왔다. 굶주린 아이들의 울음소리, 정치 범수용소의 비명, 방사능에 죽어가는 노동자들의 신음. 그 모든 소리가 그의 가슴을 찢었다. 미안해. 진혁은 중얼거렸다. 정말 미안해. 그것은 그가 남겨두고 온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사과였다. 하지만 동시에 진혁은 알고 있었다. 자신이 한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침묵하는 것보다 말하는 것이 낫다는 것을, 죽음의 도구를 만드는 것보다 생명을 구하는 것이 낫다는 것을. 눈을 떴다. 서울의 하늘은 흐렸지만 밝았다. 자유의 하늘이었다. 진혁은 걸음을 옮겼다.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다. 가족이 기다리고 있었다. 따뜻한 저녁 식사가 준비되어 있을 것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웃고 이야기를 나눌 것이었다. 자유롭게, 두려움 없이, 희망을 가지고. 그것이 진혁이 그토록 원했던 삶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얻었다. 큰 대가를 치렀지만 후회는 없었다. 진혁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눈송이들이 하늘에서 춤을 추며 내려왔다. 각각의 눈송이는 독특했다. 어느 것 하나 같은 것이 없었다. 인간도 그렇다고 진혁은 생각했다. 모두가 독특하고 소중하다. 어느 누구도 국가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모두가 자유롭게 살 권리가 있다. 그것이 진혁이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다. 그는 발걸음을 빨리 했다. 집이 가까워졌다. 창문에서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그곳에 가족이 있었다. 사랑이 있었다. 문을 열었다. 아빠 왔어요. 지은이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다. 저녁 다 됐어요. 빨리 오세요. 수연이 부엌에서 말했다. 아버지, 오늘 회사에서 승진했어요. 민준이 기쁜 소식을 전했다. 진혁은 웃었다. 진심으로 웃었다. 이것이 행복이구나. 이것이 자유구나. 그는 가족들과 함께 식탁에 앉았다. 평범한 저녁 식사였다.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 기적이 있었다. 자유의 기적이었다.
그는 탈출했습니다. 하지만 죄책감까지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살아남았다는 안도감과 남겨두고 온 사람들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자신이 만들었던 무기에 대한 책임. 자유는 도착지가 아니라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선택이라는 것을 그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는 같은 고민을 하며 밤을 새우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단순한 탈출기가 아니라 침묵하지 않기로 한 선택으로 기억되길 바랍니다. 의미 있는 이야기를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시청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